예, 그 FTA 23강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한 한미 FTA 부분 보면요, 가장 이제 그 MSOT를 했었죠. MSOT부터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SOT란 것은 우리말로는 최소 기준 대우입니다. MSOT. 그래서 이제 이 최소 기준 대우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다. 이렇게 해서 MS,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그래서 MSOT 이렇게 되는데요. 이 최소 기준 대우는 국제법상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라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meet and죠. 그리고 충분한 보호 및 안전, 그 full protection and security입니다. 자, 를 적용 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 11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MSOT는 나프타 때부터 이게 모든 그 분쟁, 그 FTA 분쟁에 기본적으로 제시되던 주장입니다. 이 MSOT는 MSOT가 신설 그 어떤 FTA 조항에 포함된 이유는요, 그 투자자의 어떤 그 권리, 그죠? 투자자의 재산, 생명, 자유, 뭐 이런 것들, 투자했을 때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그 투자 유치국, 즉 투자국, 그죠? 투자 유치국이죠.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실은 보호되는 거죠. 근데 이 국내법이란 것이 각국마다 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국내법의 수준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돼서 수용을 한다든가 투자자의 재산을 제한한다든가 수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투자자가 어떤 국제법적인 이제 국내 기관에서 어떤 제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것은 국내 기관의 국내 사법기관의 어떤 판정은 국내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투자 유치국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경우가 높죠, 그죠? 아무리 공평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것을 이제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국제관습 상관습법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투명성이 없다. 왜? 그 나라 국민이 개개의 국가들과 투자자들이 그 일일이 그것을 갖다가 다투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에서는 ISD가 우리가 있었듯이 Investment State Dispute가 있었댔죠. 그 결국 중재기관에 국제 중재기관에 이제 이거를 회부해 가지고 판정을 받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어떤 국내법적인 그런 각개 투자국의 투자 유치국의 어떤 그 사법기관을 통해서 판정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통일적이고 좀 더 공평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설치된 조항이 MSOT입니다. 결국 각국의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레벨, 보호의 어떤 그 수준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관습법적인 어떤 수준에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MSOT조차도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 MSOT는 실질적으로 추상적이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더 사실은 유리한 부분입니다. 왜 유리한 부분이냐? 우리가 이제 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는 굉장히 상대적이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는 뭔가 이렇게
상대적이 즉 그런 대우를 받은 상대가 있어야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방어 역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SOT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서 이러한 그 사례가 없어도 구체적인 어떤 국내법이나 어떤 어떤 협약 등의 어떤 조항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MSOT다. 그 막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정, 공평한 대우 또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정이 보호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여도 때때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서로 간 타협을 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MSOT는 투자국들이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컴플레인을 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함으로써 피투자국이 열세에 몰릴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어떤 분쟁에, 그죠? 국가와 투자자 간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MSOT의 어떤 그 근거, 그 다음에 MSOT가 발동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명확하게 해놓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기대에 반하는 사실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MSOT를 그러니까 국제관세법상 최저 기준 대우, 즉 적어도 이 정도는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MSOT를 하는데 이 MSOT의 최저란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미 FTA는 적어도 투자자의 기대에 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소 기준 대우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가 명시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이런 것을 터잡아서 어떤 소가 남용되는 것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MSOT는 이제 그런 최소 기준 대우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투자자의 안전이나 재산이나 자유 등에 대해서 각국의 그 투자국 즉 투자 유치국이죠. 일종의 정확한 표현은 투자 유치국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컨트리, 그러니까 투자 유치국의 어떤 각각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통일된 법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국의 법원이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의 어떤 안정성을 갖다가 해칩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자가 여러 나라를 투자할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각국의 어떤 그런 법률들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우리가 분쟁 발생의 어떤 해결 방법으로는 그 국내의 법체계에 의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제소를 해서 민사재판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 가지고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적이란 것도 뭐 투자자가 규모가 크다면은 투자국 즉 투자를 한 그 국가에서 기업이 있는 국가에서 뭔가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도 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비투자국 즉 투자 유치국에서의 법령을 적용할 경우에는 또 불리한, 그죠? 투자 유치국의 사법기관이 자기들 즉 자국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또 인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 때문에 투자자는 즉 국제투자 중재기관에다가 그 중재를 요청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중재기관이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최소 기준 대우라는 MSOT라는 기준인데, 사실 이 국제중재기관도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MS한테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다. 왜 추상적이냐? 공정, 공평 대우라 되어 있고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그런 이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이 MSOT 조항은 투자자가 쉽게 자신의 이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한미 FTA에서는 이것을 이것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다.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에 반한다는 사실만으로선 최소 기준 대우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거죠. 그다음에 MSAT 조항 투자에 관한 이제 협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MSAT 조항 위반하는 그 주장을 남용을 주죠. 그 MSOT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법규나 어떤 이런 명확한 법규가 없어도 협약 내용이 없어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기준, 국제관습법상 보장되는 최소 기준이 보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근거가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사실은 소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재판정부의 최소 기준 대우, 즉 MSOT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을 갖다가 제안한 것.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기대를 반하는 것만으로서 MSOT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이 소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화한 거죠. 그 점이 이제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챕터 추가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챕터 부속서를 신설했죠. 그 투자 챕터에 따로 부속서를 또 신설했습니다. 그죠? 국제적인 논의 동향 등에 반영하여, 그죠? 자, FTA 공동위원회가 ISDS 남소 방지 등 투자 챕터 추가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자,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챕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까 있는 MSOT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그런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픽스해 놓으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 해석에 관해서 이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는 FTA 공동위원회가 그다음에 ISDS 남소 방지 등 투자 챕터의 추가 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지금 이제 우리가 2018년 3월 15일에 개정된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 한미 FTA 원협정문 개정 의정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원협정문은 2007년이죠. 이게 협정문에 대한 개정이다. 개정을 한 프로토콜이다. 의정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될 미래의 추가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융통적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데피니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규제죠. 무역 규제표를 봅니다. 이제 투자 부분에서 무역 규제입니다. 자, 무역 규제도 2018년 3월 15일 개정의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 자, 무역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반덤핑, 그죠? 그 다음에 상계관세,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이런 무역 규제가 있을 때요.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뭐 프로세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이렇게 보고서 자체도 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러한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 12% 정도 되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그 선진국 그 최고의 소비처잖아요. 거기에 수출한다는 것만 자체로 해도 자국의 어떤 밸류를 상품에 대한 밸류를 갖다가 굉장히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죠. 우리 개인 기업들,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기업이 백화점에 납품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의 어떤 상품 가치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물론 12%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비중입니다. 그죠? 비중이고 또 세계 최대의 어떤 그 소비 시장이고 또 세계의 어떤 기술의 어떤 최고에 있는 그런 국가를 상대로 어떤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이득이 있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내리는 반덤핑, 상계관세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WTO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조금 추상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 FTA에서는 좀 더 이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 규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요. 현지 실사 절차를 규정하고 또 여기에 이것을 공개하고 특히 이제 이 산출 방식, 즉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근거 또는 산출 방식을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던 미국 측의 관행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에 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의 원칙 보죠.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측 가능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반덤핑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의 반덤핑 그 벌칙 즉 관세를 갖다가 물겠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는 것은 일단 절차의 투명성, 여기서는 절차의 투명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절차의 투명성을 갖다가 높이고요. 그걸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조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인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피소된 기업이라든지 그 피소된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어떤 상무 담당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면 이제 미국 이제 반덤핑 처분을 하는 국가들, 이런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또 제3자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면 제3자도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조사에 참여를 보장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참여 절차, 그 다음에 참여 어떤 스케줄 이런 걸 다 공개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그 조사했다 하고 뭐 한낮 한시에 뭐 언제 조사했는지도 없고 조사 대상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이걸 갖다가 뭐 규범화 했다면은 관행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관행이란 것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 해석을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관행이라 할 건 없죠. 관행은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과 새로 만들어진 규정과는 달리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야기하죠. 다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현지 실사하는 것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덤핑이 일어났느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실사하는 거죠. 절차를 규정했다. 그게 이제 한미 FTA 추가 협상 제 10조 그 챕터의 이제 10의 그 7조항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해관계들이 제출한 정보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반덤핑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파는 거하고 여기서 파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검증하는 현지 실사 절차를 갖다 규정해. 그럼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절차를 규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실사 개최 일자를 사전 통지합니다. 자, 우리 언제 가겠다. 언제 한국에 가서 조사하겠다. 언제 미국에서 조사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사 이전에 실사 개요. 왜 이걸 갖다가 누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의 요점은 무엇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 서류. 자, 그럼 당신들이 이제 그런 준비 서류를 갖다가 원가. 자, 상계관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니까 원가 당신이 원가표 가지고 하라. 그럼 세무서에 신고한 거죠. 왜냐면 이제 세무서에는 이제 원가표를 갖다가 세무 자료에는 이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다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팔았다면 부가세 받은 것도 있겠죠. 국내에 팔았다 그럼 국내에 얼마 파는 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 사전 통보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가서 물어보고 이거 얼마에 팝니까? 물어보면 그거로 이제 그죠? 그럼 그건 또 왜곡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왜곡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반덤핑이라면 국내에 파는 가격과 그 다음에 미국에 파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도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 판 가격과 한국에 판 가격의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보면은 결국 이제 이게 과연 이 가격이 이득을 낼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가는 세무서에 신고한 이제 그런 신고표, 그죠?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현지 실사 이후 정부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겠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가는 이런데 원가 이하로 국내에 와서 팔았더라. 그 내용은 뭐냐? 그럼 이런 불가능한데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실 우회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은 그런 흔적이 있더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보고서를 갖다가 공개하는 거죠.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한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둔다는 것은 이제 주고, 그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자에게 주고 너희들이 여기 문제에 대해서 항변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내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덤핑을 한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실사 보고서 작성 의무는 WTO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앞에 가드하고는 틀리게 해요. 가드 체제와는 틀리게 이러한 반덤핑이라든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WTO 규정 안에서도 실사 보고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럼 그게 일일이 그게 하나의 케이스로서 보존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근거를 우리가 실사 보고서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문하고 같은 겁니다. 자,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고의 원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급법원으로 항소나 상고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죠? 그 왜냐? 그것도 없이 그냥 근거도 없이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자기가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제시할 때 판결의 이유를 갖다가 제시하지 않으면 그 이유 불비라 해가지고 그거는 또
폐소자가 그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급기관으로 그 다시 판정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WTO의 규정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WTO의 이러한 반덤핑 같은 거 제소를 해야 되는데 제소를 하려면은 뭔가 제소 판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항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처분을 내린 국가의 어떤 실사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보고서가 법원으로 치면 판결문과 마찬가지인데 이것 없이 그냥 항소를 해라, 즉 제소를 해라 하는 것은 그것도 좀 큰 모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WTO가 어떤 강제 규범을 가졌다는 게 가트와의 큰 차이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WTO가 어떤 강제 실행을 위한 현지 실사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하고 틀리게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WTO 플러스 수준이다. WTO의 규정, 즉 WTO의 어떤 그 분쟁 해결 절차의 어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판정 절차의 투명성 플러스 더 높은 그다음 그 수준의 어떤 협정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그래서 이제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 현지 실사 절차와 관련하여 그간 관행으로 적용 중이던 사항이죠. 그다음에 뭐 실시 일정 통보, 그다음에 실시 개요 제공, 결과 보고서 공개 등을 명문화했다. 자, 그 결과 보고서는 아니죠. 실사 보고서는 작성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관행이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관행이었다는 것은 지금 새로 규정한 거하고는 다르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걸 관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간 해오던 것을 뭐 명문화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관행이란 것은 다르게 해왔다는 거죠. 대부분 관행이란 것은 간섭적으로 해왔다는 건데 간섭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구체화했다는 것은 그건 다 다른 거다 이런 거죠. 어떤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뭐 이렇게 함으로써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쇠기를 박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관행이란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전에는 어쨌든 뭐냐 뭐 여기 이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실사 일정 통보, 실사 개요 제공,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공개. 결과 보고서는 작성한 의무가 없었는데 그걸 관행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그걸 갖다가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해왔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라고 이제 규범했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2018년 3월 15일 추가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무역 규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덤핑 관세, 그 다음에 반덤핑 관세죠. 그 다음에 상계 관세율 계산 방식 역시도 공개를 했다. 그죠? 이 계산 방식은 앞전에는 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도 없었을 수가 있었죠. 뭔지 이거는 우리는 이 정도 피해 났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다. 물론 이 정도 이제 내단하게 부과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근거인지 이제 리프로듀스 할 수 없습니다. 재현할 수 없습니다. 복귀할 수 없습니다. 복귀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한미 FTA에서는 이거를 피소자, 반덤핑 관세를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계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계산 방식을 공개한다는 거죠. 상세히 공개한다. 이 계산 방식의 조사국에 의한 정보, 얼마만큼 가격이 얼마에 팔렸고, 얼마의 차이로 팔렸고,
그 다음에 그 어디 팔렸고 정보 출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adjustment,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또 조정하고, 그죠? 이러한 이제 이래서 이 정도 됐는데 이걸 뭐 평균적으로 이제 뭐 했다든지 뭐 가격을 뭐 이렇게 최고 가격하고 팔린 가격이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이 있는데 평균 가격을 적용했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서 제공을 한다, 그죠?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자가 계산을 재현할 때, 리프로듀스 할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단순하고 명백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당국은 수출 기업에게 공개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무국이나 아니면 상무부나 아니면은 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출 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서 공포하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TO 규정은 반덤핑 상계경 책망제 이전에 핵심 사실 공개를 규정하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사실만을 공개하면 됐죠. 그런데 WTO는, 그죠? 근데 한미 FTA 규정은 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수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됐다.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섬유죠. 섬유하고 원산지 기준인데요. 섬유 부분은요, 원래 섬유 부분의 FTA는 그 얀 포워드 룰입니다. 뭐냐면 원사 기준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사 기준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된 원사로서 그것을 갖다가 가공하고 그 다음에 제작이 되어야지만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미 FTA에서 여기서 이제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부 원사, 그 이제 기준은 한 7% 정도 되는데요.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족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갖다가 이거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원사로 제작했더라도 이것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자국의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조금 예외적인 그런 조항이 적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부 품목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일부 품목은 별도로 여기에 이제 그 챕터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별도로 부속서 4가라는 그 조항에 부속서 4가에다가 그 일부 품목에 대한 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일부 품목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를 두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 부족분 등, 즉 원사가 자국 생산이 아니라도 표시할 수 있도록,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원산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 그 섬유 및 원산지 기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여기에 이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 조항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프가드의 조항은 우리가 WTO 세이프가드 조항, 그 다음에 한미 FTA 전체를 커버링하는 세이프가드 조항,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섬유하고 관련해서는 섬유 원산지 관련해서만 특별하게 또 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세이프가드 말씀드렸고요.
원산지 기준은 특히 이제 좀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관협력 부분이 있는데요. 세관협력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옷 같은 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싼 데서 만들어 가지고 들여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국내에서 또 어떻게 뭐 잠시 갖고 있다가 이걸 국내 제품을 해갖고 수출한다는 게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회 수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우회 수출에 대한 것은 사실 FTA 어떤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좀 불법적인 거죠. 내가 FTA 체결되지 않는 나라에서 바로 수출하면은 가격 경쟁이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수송비가 이제 관세보다 더 싸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일단 수입했다가 이걸 갖다가 다시 원산지를 바꾸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을 가질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세관협력, 즉 세관끼리 정보를 교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방지한다라는 그러한 규정들도 섬유 원산지 어떤 챕터에서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조항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예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점들이 이제 예외에 해당되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요. 그런 구체적인 것도 뭐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예외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그럼 어떤 품목들이냐, 그죠? 견사 같은 거요. 견사는 비단이죠, 그죠? 비단. 그 다음에 비스코스, 레이온 화학섬유죠, 그죠? 이런 등의 그 직물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 시, 그 국내에서 영내산, 즉, 그 영내산이라는 것은 FTA가 체결된 국가의 안에서 생산된 거가 아니라도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인정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일부는 보통 총중량, 그 옷이라면 상품의 총중량의 7%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간주하기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직물들 중에도 어쨌든 수입은 했지만 그 가공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그 나라 그저 영내에서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그런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있다. 하여튼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7% 내고 또 7%에서 10%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외에 따라서 이제 세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7%에서 1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한 것은 부속서 산하에 공급 부족 재료의 역외 조달 허용이다. 이래서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아까 4가에는 역외 제품 즉 7% 내에서 일단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를 떠나서 인정되는 거고요. 부속서 산하에서는 공급 부족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사,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급 부족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공급 부족 재료다 대해서는 원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계산의 경우에도 원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죠? 아까 이제 그거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사 부족분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물량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제 상업적인 물량이라는 것은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사, 즉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 부족 재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여계산의 경우에도 그러면 공급 부족이다 아니다 누가 결정하냐? 하면 상대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국에서 그죠? 상대국에서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이 있을지에요. 수입국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때, 판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청에 대해서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국은 그 섬유 원료라든지 원사 원단을 자국의 공급 부족 재료 목록에 등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재가 되면은 등재를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의류 제품 생산 시요, 의류나 섬유 제품이죠. 공급 부족재로 이렇게 등재된 목록의 섬유 원사 원단은 여계산으로 이용해도 최종 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바로 부속서 4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조달이 가능한 물량으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방직이죠, 방직. 그, 방직이란 것은 뭡니까? 천을 짜는 걸 방직이랍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제품 같은 경우, 그죠? 의류 제품 같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금액 내에서, 일정 금액 내에서 이제, 그죠? 보통 이제 그거를 기준은 1억 세제곱미터, 1억 제곱미터 정도, 스퀘어 미터 이 정도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1억 가로 세로, 그죠? 1억 그죠? 미터 내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의류 이런 부분들이 무한적이 아닙니다. 그죠? 무한적이 아니고 이제 발효 후 약 5년이죠. 2019년 1월 1일 발효하니까 그죠? 그 5년 후에까지만 이제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협의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섬유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비밀 유지 부분은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 이제 이걸 원사하고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가져온 걸 다 기업이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개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를 접수한 관계 당국에서 이런 걸 다 공포해버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 싼 그거 있구나. 그것도 공급자가 누구구나. 다 알게 되죠. 그럼 그 기업이 치명적인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거는 이제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디테일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뭐 별도로 또 다시 다음 기회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제너럴한 거 먼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거죠. 섬유 원산지 기준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원래는 원사를 100% 순출을 해야지 생산한 자기 자국 영내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해야지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기 원산지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 원산지를 좀 그 역외의 것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인정을 받는다. 그 기준은 이제 원산지 총 중량의 7%에서 10%, 뭐 세트 제품들 가격은 10%,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경우는 7%고요. 1억 제곱미터의 어떤 내에서, 그죠? 그 다음에 5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효 5년의 기간에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도 상대국, 즉 상대국의 어떤 그 인정을 받는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도, 그죠?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영내 제품으로 원산지로 표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그 이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이제 방직류라든지 섬유라든지 방직류라든지 또 이제 의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명시를 해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섬유 원산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이프가드, 그죠? 세이프가드는 3개의 단계가 있었죠.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규정. 그 다음에 한미 FTA 전체를 커버링하는 세이프가드. 그 다음에 특히 원산지 섬유와 관련해 가지고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있었죠. 섬유와 관련해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섬유가 빨리 들어와 가지고 그 국내 시장을 잠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세이프가드를. 자, 이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이 안 될 때는 그 세이프가드에 해당해서 손해를 보는 만큼 수출국에 대한 다른 관세 조치, 즉 관세 완화 조치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섬유 원산지 관련한 한미 FTA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원산지 영내산 추진했고요. 자, 원사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그죠? 예외가 인정되어 있죠. 자, 원사 기준, 원사 야한으로부터 영내산을 사용하여 영내에서 생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절차에 따라 해당 원료의 상업적 이용. 그러면 이제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란 것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냐 없냐.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원사가 부족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안 하면서 자기 나라 원사가 있는데도 다른 나라 원사를 썼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나라 원사가 없는데 원사가 부족하다,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그 원사를 등재를 하는 겁니다. 등재를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가져와도 영내 원사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영내로 인정되는 원사가 있고요. 이거와 관계없이 그죠? 어떤 특정한 품목에서는 총 제품 중량의 총 7%에서 10% 미만이면은 뭐라고? 그것은 이제 영내 제조품을 영내에서 영내 부착을 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조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와 나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부속서 4가와 부속서 4나에 그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빨리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다른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의 경우는
최장 6년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됐지만 이건 우리는 이제 빨리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죠? 뭐 그 과정에서는 뭐 공공 의견 수렴하고 의회의 검토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로 서신교환을 통해서 미국처럼 미 국내 법령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성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expedite the process, expedite the process. expedite는 신속, 긴급 이런 긴급하게 처리하다 이런 점. 우리가 이제 뭐 무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우리 expedite P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이렇게 급행료 이렇게 급행료 소위 하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 급행료. 우리나라에서 급행료라는 것은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 갔을 때 뭔가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뒷돈을 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브라이브리죠. 그걸 expedite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상업에서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우리가 기간을 단축해서 그것만 좀 신경 써서 할 때는 이제 expedite P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빨리 처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expedite P를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expedited process라 돼요. expedited process라는 이야기는 신속하게 이제 이행한다. 상업적 이용 가능, 즉 원사가 부족분으로 인정해 줄 건지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인지를 신속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그래 되면은 만약에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원사로 충분히 어떤 원사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상업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자국의 원산지로 바꿀 수, 영내 원산지로 여기의 것이라도 영내 원산지로 바꿀 수 있다. 자, 그죠? 그래서 부속서 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 품목의 품목 원산지 기준에 여기에 이래 되면 여기에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행 관련 사항이죠. 원산지 검정.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행 관련 사항은 자, 이제 이 이행, 원산지 검정 이행을 위해서요. 이제 그러한 규정들인데요. 원산지 검정 관련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한미 FTA 통관 원칙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그래서 원산지 검정 작업반 우리가 워킹 그룹이라 하죠. 워킹 그룹. 그죠? 그래서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합의를 했고요. 한미 FTA 규정된 인지 기반 자율 증명 시스템을 재확인했다. 그죠? 통관 원칙은요. 인지 기반 자율 증명 시스템. 그죠? 협정문 6-15에 보면요.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해서 특별 관세 대우를 신청할. 특별 관세 대우라는 것은 FTA 특별 관세 대우입니다. FTA 한미 FTA에 따라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깎아 주십시오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내야 되겠죠. 왜? FTA가 체결됐다는 것은 그 나라 영내 그 FTA 체결된 두 나라 간의 안에서 생산된 것인가는 그건 영내 제품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야 되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자 및 생산자의 소비자와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 수출자, 생산자, 소재지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자, 한미 FTA상 원산지 증명, Certificate of Origin, CO라 하죠.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소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이제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허용한다.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랬습니까? 중개무역,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생산이 활성화된 무역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이죠, 그죠? 당사국 외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서, 그거 당연히 발급 허용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중개무역을 하기 위해서, 생산은 한국에서 하는데, 그죠? 그 다음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서 가서 사무소를 두고 중개무역 할 수 있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국 한국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을 갖다가 싱가포르에서 발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생산자가 발급하려면은, 원산지 증명서는 요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가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공식된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산지 증명 받으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대구는 대구에 있는 상공회의소, 서울은 서울에 있는 항공회의소, 이런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에피데이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빈번한 것은 뭐냐면은 그 생산자의 책임하에 생산자가 자기 스스로를 보정하는 의미하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소소한 것들은 원산지 증명을 일일이 발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에피데이빗이라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자기들이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발급들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한국을 원산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발급할 수 있냐? 왜냐면 제품은 한국 제품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개무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지역에 둘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 하죠. 그 소재지는 어차피 한국이기 때문에, 그죠? 그 물품의 생산지는 한국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뭐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미국에 있더라도 그건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그죠? 원산지 증명 발급을 허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의 검증 대상 서류의 사소한 오류나 불일치 5일 이상 기간을 두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불일치 할 수 있죠. 하면 수량이라든지 품목을 잘못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통의 이제 요거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출 이후에 5일에서 30일 이내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소한 오류입니다. 근데 완전 내용이 틀린 거 이런 거는 아니죠. 뭐 수량이 틀렸거나 뭐 잠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유무역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있죠. 여기 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은 원산지 증명 기재사항 일부 누락되고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그 다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자. 5일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검증은요, 수입자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통해서 수입 당국에 의해서,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야, 이거 맞느냐? 수입자 정보 요청을 통해서 수입 당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을 하는 것을 검증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관련 규정을 재확인했다. 서면으로 한다, 그죠? 협정문에 보면요, 다른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제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그죠? 그 딱 돼 있는 거죠. 정보 요청 할 수 있죠. 자, 이게 당신들, 자, 어디 수입지가 어디냐, 원산지가 어디냐, 그다음에 그 제조된 데가 어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세당국이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의심하는 경우에 말씀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검증 목적이 지위 확인해야 한다는 한미 FTA 규정을 제가 만약에 이것도 원산지 규정을 막 그냥 집요하게 한다면 이게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관세 장벽이 되겠죠. 맞죠? 이것도 뭐 수입을 갖다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이거는 의심이 갈 때만 하는 겁니다. 의심이 이거 똑같은 물건이 앞전에 다른 회사에서 수입할 때는 이게 원산지가 다른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왜 또 이 나라로 되어 있지? 이거 앞전에 수입할 때는 한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왜 또 한국으로 되어 있지? 일본어로 되어 있었는데 왜 또 한국어로 되어 있지?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이렇게 의심이 있을 때에만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하지. 이걸 갖다가 뭐 매번 할 때마다 원산지 내라 뭐 이렇게 하면 수입 통관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출자가 일단은 지겨워서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수입을 갖다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그건 비관세 장벽의 효과를 그대로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돼야 된다. 안 된다. 그죠? 자, 보통 보면요. 협정문 보면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수입 상품이죠.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입자 수출국,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결정서를 제공하는 거죠. 사전 심사 결정서를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심사가 이렇게 됐다. 상품 여부 문의에 대해서 원산지 여부 이렇게 됐다. 한미 FTA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심사 결정서를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재확인했다. 협정문을 보면요. 7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자국에 있는 수입자나, 또 다른 쪽에 상대하고 있는 수출자, 그죠?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그죠?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세관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한다, 그죠? 쪼개 되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죠? 그렇게 이제 발급한다. 그 다음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정보 요청 시 특정 상품을 명시해야 하고요. 정보 요청을 보면은 필요한 범위로만 제한하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요. 수입자 또는 수출자, 생산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원산지 검증관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원칙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후에 90일 이내에 검증 개시. 그 다음에 이제 90일 이내에 원산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됩니다. 원산지 판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간을 연장 허용됩니다. 자, 원산지 검증 기간 장기에 따른 기업 불편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가 나겠죠. 신속한 검증 진행에 합의했다. 12개월 내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증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한미 FTA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원산지 증명 워킹그룹을 설치했습니다. 자, 공동위원회는 임시 및 상설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모든 것을 판정하는 권위를 가져. 그래서 이제 한미 FTA 건강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개별 현안 및 집행 관행과 관련된 공동 지침 등을 이제 논의를 앞으로 한다, 그죠? 산재부, 산업부 기재부, 그죠? USTR, 측이 공동의장으로 대면회의 외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검증작업범, 즉 워킹그룹을 설치해서 그 위임을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다. 자, 중요한 거는 90일 이내에,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에 대해서 이제 또 봐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